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영표 변호사인데요. 오늘은 좀 주제가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상속, 증여 이런 얘기들은 이제 사실 정법법 밖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실제 이제 신탁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결국 이제 신탁업과 연계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산 승계를 제가 이제 한 4년 반 정도 지금 신청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꽤 고객분들은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있었는지를 모르고 저를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계약으로 연결돼서 재산의 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희 회사로 맡기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 서론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이제 뭐 현명한 상속 증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계획, 그 이제 미국이나 영미법에서 이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지금 실제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필요한 경우 또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절세 전략을 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증여 신탁하고 상속 신탁, 대표적인 2가지고 아마 뒤에 후견 신탁이 일부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자산승계 신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뭔지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신탁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제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영국인들이 이룩한 가장 빛나고 위대한 업적이 신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줄처럼 매우 탄력적이다. 그리고 계약만큼 보편적이다. 사실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신탁은 이제 계약 베이스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대륙법계에는 이제 신탁이 잘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계약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법리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고, 계약법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신탁법을 찾아보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이제 신탁의 발원지인 영국까지 흘러가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하게 작동이 가능하고, 지금 이제 신탁은 모든 재산을 다 수탁받을 수 있어요. 예외진급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도 되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탁 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제 무한한 발전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신탁을 처음에 공부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PB, 프라이빗 뱅커들의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PB 점포를 가보면 PB 점포 안에 영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변호사, 세무사, 전문가들이 있고, 근데 이제 고객들이 나 오늘 주택 때문에 세금이 필요해, 세무 상담이 필요해 라고 하면 세무사를 불러주는 거죠. 근데 세무사를 불러주고 상담하는데 대가를 안 줘요. 대가를 주면 이제 세무사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대가를 못 주고, 그럼 결국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금융상품을 팔아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오는 구조죠. 그럼 결국 이제 PB 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신탁이라는 툴을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제가 공부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예, 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신탁은 재산과 관련돼요. 재산. 신탁 재산이 어떤 거냐, 그리고 맡기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매트릭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금전을 맡기고 금전으로 운용해 주세요. 주식으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이렇게 운용해 달라는 그런 상품들이 국내에 지금 800조 시장의 한 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금전 신탁도 일부 있지만 결국 재산 신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맡기고, 금전 채권을 맡기고, 동산 맡기고, 부동산 맡기고, 부동산 권리도 맡길 수 있고, 뭐 담보권, 뭐 소국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맡기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제 우측에 보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제일 유형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처분, 담보, 보관관리, 운용관리, 개발,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아랫부분 보시면 상속, 증여, 후견, 장애인, 신탁, 그리고 공익신탁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특수한 주제, 돈을 벌기 위한 주제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내려주는 이 주제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예,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현재 문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이런 워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출산율이 이제 1도 안 됩니다. OECD 최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 모양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망치 모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 세대가 너무 적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치매 유병률,
65세 이상을 이제 보통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 노인분들의 치매 유병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 평균이. 근데 이거를 이제 나이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결국 85세가 되면 40%입니다. 40%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4명이죠. 여기 이제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6, 7명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럼 결국 이제 치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격호 사례나 뭐 보면 알겠지만, 치매에 걸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누가 후견인이 돼서 이 재산을 좌지우지할지, 기업 경영권까지 연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공공신탁의 영역, 결국 돈이 없으신 분들이 치매에 걸려서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러 잃어버리면 그분은 생존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축은 이제 공공의 신탁의 영역이 있는 거고,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공공보다는 이제 자산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재산을 보존하고 상속 증여하면서 자산을 내려줄지, 그걸 주로 하고 있는데, 치매라는 이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놀랄 겁니다. 최근에 일본 금융청이 이제 고령 사회와 금융이라는 테마로 해서 이제 그 보고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빨간색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95세 이상은 83%가 치매 유병률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치매 유병률이 낮아요. 요거는 뭔가 좀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이제 90세 이상만 돼도 지금 여성분의 65%, 엄청나죠.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그래서 국가적으로 금융과 관련돼서 치매와 관련된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최근에 이제 일본 금융청이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신탁 시장 추정. 이거는 사실 이제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얼마냐, 이것도 사실 뚜렷한 통계치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KB금융에서 이제 부자 보고서라고 매년 나오는 보고서를 가지고 보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0.54%, 그 27만 명이 이제 부자의 기준은 이제 금융 자산 10억 이상, 이렇게 부자의 기준이 이제 676조, 27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역으로 환산해서 보게 되면 전체 총 가계 자산, 그러니까 금융 자산, 부동산 빼고 금융만 따졌을 때는 3,670조 정도가 되고, 근데 실제 부동산 합치면 거의 뭐 1경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제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증여 상속,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요. 이게 국세 통계, 그러니까 국가에서 증여 상속 신고를 한 금액 기준으로 지금 보면 한 40조 정도 됩니다. 40조.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은 돌아가셔야 주는 거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한 17조. 그래서 57조인데 아마 생명보험에서 상당 부분은 또 상속이나 증여와 연결돼 있을 거예요. 상속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0조, 매년 50조 정도가 계속 이제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신탁 시장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제 뭐 지금 한 10% 정도 하면 5조, 30%까지 하면 17조 정도 매년 생성되는 시장이다. 저는 보고, 궁극적으로는 한 30%까지는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후견 심판. 후견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이건 다 법정 후견인데요. 사무처리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 신상 관리까지 해서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4,000명 정도가, 4천 건 정도가 있어요. 이 건을 1인당 10억만 추정해도 4조 정도 되죠. 근데 10억, 요즘 뭐 서울 아파트 한 채가 뭐 10억, 15억, 20억 하잖아요. 결국 이제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향후에 이 신탁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이제 후견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일본은 이제 2018년 9월 기준으로 한 6조 원 정도, 6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이 후견 지원 신탁,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예로는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 친족 후견인이 관리를 하다가, 친족은 사실은 아들, 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관리하나 보다는 자꾸 이제 자기 거로 쓰다 보니까 전문직 후견인으로 가다가, 전문직 후견인 중에 변호사 후견인들이 2012년도에 횡령 사건들이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재산은 신탁사에 맡기고,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후견인한테 맡겨서 피후견인을 위해 쓰자, 이런 컨셉인 거죠. 되게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가정법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 후견 신탁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구조이고요.